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한테 돈을 직접 줘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제안인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화폐를,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품권을 주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말대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려면 51조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입장 3분 순삭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한 김승수 전주시장 쏙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도 덮쳤습니다. 12년 만에 최악의 폭락 블랙 먼데이를 맞았는데요. 어제 하루 이탈리아는 10% 가까이 9.99%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이너스 6.88, 미국도 마이너스 6.40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어제 국내 증시에 하루새 6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 경제 전문 기자인 KBS 최경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더 걱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이 많고 침대와 침대 사이가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파의 위험성이 너무 높은데요. 요양병원에 쉴 때 기자들의 수다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봄비 내린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출생연도 2와 7로 끝나는 분들이 마스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1942년생, 52년생, 92년생, 67년생, 87년생 2와 7로 끝나는 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댁에서 택배 얼마나 받으세요? 요즘 택배 물량이 명절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 택배 기사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더 힘든데요. 정말 수고 많은 우리 택배 기사님들한테 기운 내시라고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택근무 풍경도 궁금합니다.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회복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이 브리핑만 들으면 됩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브리핑만 들으면 된다고 정상근 기자를 제가 좀 칭찬하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름을 또 네, 제가 이 모양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행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14시 기준 확진자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난 토요일부터 이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483명이 늘어났고 지난 8일에는 367명, 9일에는 248명 이렇게 앞자리 수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통계를 보면 어제보다 131명 역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늘어나서 이제 7,513명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이후 가장 적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그런데 낙관은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이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방역 당국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확진 환자 수가 이 지난 주말인 일요일에 의뢰된 검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날이 평소보다 검사 건수가 6,000건 정도 적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며칠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집단 감염 사례 이 문제가 우려된다고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서울 구로구 이 신도림동의 코리아 빌딩 안에 있는 이 보험사 콜센터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오전만 해도 40여 명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후가 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는 장시간 통화가 필요한 업무 특성이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좀 쉽지 않은 데다가 또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탓에 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엊그제 서울 노원구에서 이 콜센터와 관련된 첫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이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있었고 확진자가 대량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콜센터 직원들이 이 서울 전역 그리고 인천, 경기도 등 장거리 출퇴근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걱정되네요. 네, 이 대체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콜센터를 고리로 이 대량 감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해당 콜센터는 수도권에서 발견된 대량 감염 중 가장 많은 수의 감염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윤건영 예비후보 선거 캠프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 후보자가 그래서 캠프 자원봉사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을 비롯해서 봉사자 전원이 이 방역 당국이 권장하는 원칙에 따라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 운동을 멈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로보건소 측은 이 윤건영 후보를 비롯해서 이 봉사자와 캠프 방문자들이 밀접 접촉자는 아니다라고 알려왔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뉴스로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서 이런 상황과 싸우는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클지 더 가슴 깊이 새겨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변수가 정치권을 그냥 직격하네요. 미래통합당 선거 캠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대구 북갑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금희 후보는요? 양금희 후보요. 네. 양금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단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네. 대구에 워낙 확진자들이 많고 또 검사자들이 많아서요. 네. 일단 이 양금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으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만난 가능성은 좀 적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사망한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선거사무소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걱정되네요. 신천지 측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불쾌감을 드러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신천지 교인인 여성이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신천지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는데. 그래요? 그냥 네네. 부부싸움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비난 여론 때문이라고 이렇게 돌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편과 사망하신 이 배우자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교 문제로 다투다가 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네요. 네, 최근에 있던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신천지 측이 최근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력이 강해지자 이 자신들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공식 반발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자신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이 서울시에 대해서도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지자체장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신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친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좀 반발하는 거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왜 서울시장한테도 이렇게 불쾌감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특정해서 주어로 쓰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좀 불쾌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그 언론 보도를 정리해서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신천지 내부에도 이 법률 전문 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종교단체가 특별히 약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들이 언론이나 그 개인을 소송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전략을 잘 씁니다. 신천지도 아마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중국의 동방항공이 한국 승무원들을 대량 해고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 예정인 승무원들이 지금 단체 행동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동방항공은 이 중국 3대 민영 항공사로 꼽히는데 그렇죠. 이 최근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이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항공 측이 계속 우리 언론에 접촉해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이유를 들고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사실상 막내 기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동방항공은 신입 승무원을 뽑아서 그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왔는데 네.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계약 종료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간다. 네네. 우리나라 고용법상 이게 맞는 건지도 조금 따져볼 문제인데 또 중국 네, 중국 회사기 법에 때문에 적용을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네, 지금 월급도 잘 안 나온다라는 지금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나라 네네. 다른 항공사에서 우리나라 승무원에 대한 계약 해지 이런 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죠. 네, 동방항공이 지금 처음입니다. 이 동방항공에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이번에 대량 해고 대상으로 지목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방항공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승무원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얘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현재 동방항공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소식 좀 전해주세요. 공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공천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거물 정치인들이 네, 또 결정에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일단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TK 그리고 PK 지역이 지금 부글부글한데요. 네. 이 지역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이 10명인데 예. 국민일보가 어제 이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10명 다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명이요? 네. 그중에 6명은 유력하게 검토 중 이렇게 대답을 했고 4명은 고민 중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기 민주당도 비슷한가요?
네, 뭐 민주당도 근데 미래통합당만큼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이 민병두 의원이 있습니다. 그 네. 민병두 의원은 이 재심에서도 결과가 뒤바뀌지 않자 지역 주민들의 상심이 크다라면서 오는 일요일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성북 갑의 유승희 의원은 그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 증거 보전 그리고 검증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 을의 경우에는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3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했는데 최고위가 단수 공천으로 뒤집었거든요. 예. 이에 이 지역의 이제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제 낙선한 그 경선에서 밀린 영등포. 네네 영등포 을 같은 경우에는 신경민 의원도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얼굴이 보이는 그 터줏대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인재 전 의원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일단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긴 했지만 네.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 논산, 계룡, 금산에서만 4선을 했거든요. 다 합하면 6선이신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6선인데 6선입니다. 이분이 6번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네. 모두 당적이 달랐어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그 쉽게 갖지 못할 네, 이력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그 이인재 의원 말고도요. 그 인천에서도 미추홀의 이 미래통합당의 윤상현 의원도 예. 공관위 결정에 불복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 현역 의원이 아닌 그 예비 후보자들의 불만도 상당한데 이 대표적으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뭐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라고는 했지만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 조금 기다리겠다. 이인재, 홍준표 전 의원들의 네네. 전략이 조금 행보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가 뭐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승산을 장담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11님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틀에 한 번은 옷이나 식품, 구두 등 각종 택배를 받아요. 이틀에 한 번씩 옷이나 식품, 구두 많이 사시는군요. 기사님들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힘내시고 손소독 자주 해주세요. 네. 택배 기사님이 없으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진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의 건강이 요즘은 그 본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소비자들, 여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잘 챙기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조혜숙님, 아이가 있어 마트도 가기 싫은 요즘 모든 걸 온라인 배송으로 시키고 살고 있어요. 정말 택배 기사님들 존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918님, 택배 기사입니다. 요즘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드네요.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기사님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9970님, 남편이 택배 일을 해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마음 무겁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문고리에 귤과 생수가 그리고 감사 인사가 함께 있었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무급 휴직이라 생방 듣고 있어요. 대구 동구에서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님 힘내시고요. 남편분도 힘내주십시오. 한송이님, 택배 오늘만 4개 받았어요. 오늘은 비까지 와서 택배 기사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마음에 감사 문자 남겼어요. 송우리 CJ 택배 이정화 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내 비가 오면서 빗길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 큰 사고가 있었던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경부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안성 분기점 진출램프 상황인데요. 사고는 정리됐지만 도로 보수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작업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고창 나들목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 중이니 차로 변경이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 금천 일대로만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어지는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지나시기 답답합니다. 조금씩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량도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과 계획을 담고 있는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집에 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확산된 데 대해서는 추경으로 막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온 동네에 지금 불이 번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대로 가면 세계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만으로 추경을 가지고 좀 급한 불 끄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내수 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51조가 필요한 이유는 네. 11.7조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면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약 0.2%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S&P나 무디스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벌써 1% 이상 낮게 지금 또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최소한 1%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약 50조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50조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이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에 4,00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렸거든요. 예를 들어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반드시 지금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 다 줄 수는 없다. 그럼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진 김민석 전 의원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입니다. 그 의견은 당내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긴급 현금 지원을 하자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의견도 있고 김경수 지사 의견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제 공천이 확정된 공천자들 한 50명 이상이 현재까지 서명을 하고 찬성을 한 의견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난 극복 소득 또는 재난 소득으로 하자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1,4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은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과 근로 없이 그냥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한편 논리할 가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의 공통점은 긴급 생활 지원을 기존 복지층 외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김경수 지사가 언급했던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도저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가 51조 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 그냥 51조 원이면 된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1년에 부가세로 거치는 세수가 70조 정도 되고요. 법인세로 거치는 게 70조 정도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법인세 1, 2, 3조 감세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50조 가까운 재원을 이렇게 그냥 덜렁 그냥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 봐야겠죠. 소득 금액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직군별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던 것이 뭐냐면은 당장 이번에 뭐 법인세도 있지만은 5월달에 소득세 납부하는 기한도 있고 부가세 신고 기한도 있고, 이런 납부 기한이나 아니면 납부액 자체를 연장시키거나 아니면은 감소시키는 감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전형적인 이것이라는 비판인데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포퓰리즘, 2번 레이니즘.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여성분들한테 재앙일 텐데 정250250님 재난기본소득 차등 없이 다 줘야죠. 그걸 나누는 행정비용이 더 듭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K71809809님 감세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최영우님 정답 샤머니즘 맞네. 알겠습니다. 쏙 인터뷰로 가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니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네, 예. 네. 전주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확진자는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회가 국가적으로 지역도 마찬가지로 네. 확진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공무원들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죠? 예, 우선 대한민국 전체 의료진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예. 전주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공직자도 이런 때 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재난기본소득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시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결심하신 겁니까? 재난기본소득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회적 연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예. 또 국가 전체가 거대한 재난 현장으로 변한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고소득층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 실질적 고통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엄중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예. 그렇지만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사각지대도 있고 또 간접 지원은 역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정부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또 긴급함도 수용하고 또 직접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간절함도 해소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얘기하고요.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재용 대표 그리고 경기지사님, 경남지사님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거고 예. 또 우리 전주시는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르는 또 전주 시민들의 어느 정도 시민들을 포함할 건가에 대한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요.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시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규직을 제외하고 또 실업자,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서 약 5만 명에게 5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에 지금 집중돼 있네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긴급 재난소득이기 때문에 평소 때 같으면 직업이라든지 소득 관계없이 균등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불할 텐데 예. 지금은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시장님 그런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열심히들 이런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게 좋습니다. 네. 그럼 정규직 분들이 막 반발할 거 아니에요. 난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 됐는데 나는 못 받아. 화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래서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게 정쟁으로 흐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연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고소득층 그리고 정규직들은 견딜만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번 기회에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지지하고 위로하는 그런 대한민국 공동체가 좀 새롭게 또 복원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보하고 지지하고 연대해야죠. 그런데 네. 옆 사람 돈 받고 저 못 받고 그럼 막 삐지고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초수급자들 좀 나는 좀 가정이 좀 어려운데 나는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좀 어떻게 달래야 되는데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기초수급자는 훨씬 더 강화가 됐고요. 네. 이제 이번 정부가 수급자들은 최대 월 22만 원, 또 적게는 17만 원까지 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아동 수당도 더 늘어나게 되고 노인 일자리도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단체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네. 시의회에서 시장님 잘 도와줍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참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은 국가든 다 어렵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를 그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는 건물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선택했고 의회도 아마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평상시에도 시장님 잘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면 얘기하세요. 예,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에서 네. 착한 임대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옥마을에서 임대료를 깎아주자. 그래서 고통에 동참하자. 이런 운동이 제일 먼저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제일 먼저 발표하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그 착한 임대운동 이거 좀 잘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까? 전주에서는? 저희가 2월 초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 전주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전혀 했던 게 아니고, 네. 이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해주는 건물주들이 기업형 임대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분들도 생계형인데 임차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따뜻한 마음이 진심이 정해지면서 이게 이제 전주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또 요즘에는 연예인들까지 참여해 주셔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하는 좋은 운동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동참하긴 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러면 임대인들이 거의 임대료를 거의 깎아주고 있습니까? 전체는 아닙니다만 지금 한 300개 넘는 점포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시간이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좀 깎아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네. 힘든 분들이 내 옆에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 내 옆에 있구나. 네. 이런 사회적 무정을 키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돈을 좀 받는 것보다는. 네, 이런 사회적 무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시장님이 그리고 전주시가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계속 격려하고 추천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는 예를 들면 이번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마스크 대란의 경우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50만 매를 여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서 드렸군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배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간다면 어려울 때 신뢰하고 돕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오히려 이 코로나 역설로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재난 기본소득 언제쯤 전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틀 뒤면 이제 원안대로 시의회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번 달 내로 공고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시민들께서 이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의견 차원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금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진짜 바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네요. 사실은 이제 전주 시비가 순수하게 25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네. 서울 그런 도시는 그렇지만 전주 같은 중소도시 250억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 그래서 이미 250억 투입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를 한다면 어쨌든 저희가 4월 중에는 시민들께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전주 권역 내에서 3개월 동안 50만 원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우울감도 해소하고 지역 경제도 네. 그렇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아마 그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적 이동량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와 소나무님이 전통이 살아있는 전주 엄지척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뭐 하나 개인적으로 또 물어볼게요. 네. 전주시청 저 뒷부분에 네. 집창촌이 있었는데 네. 그 집창촌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어떤 정책이었어요? 이제 뭐 전주시청 바로 뒤 한옥마을 바로 근처죠. 거기에 이제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워요. 네. 그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 시내 중심에 저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문화재생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침투해서 없애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해서 재개발하죠. 그렇죠. 예. 전주는 그런 물리적 강제력 말고 다른 방식을 통하자 그렇게 해서 네. 문화적 재생을 선택을 했고 예술가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놀랍게도 성매매 여성들이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금 그 공간은 굳이 아파트나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어도 전주의 시간, 기억을 잘 지켜내는 아주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공간에 그러면 그 성매매 여성들이 있던 공간에 예술가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지금은 작은 서점도 들어갔고, 예. 그리고 또 마을 박물관도 들어가게 됐고, 네. 또 이제 그 재활용하는 재활용 센터도 들어가게 됐고, 또 한 중심에 또 공원을 비롯한 광장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아, 예. 전주의 노력, 전주의 도전이 참 기대가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쏙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바이올리님, 재난소득 주면 진짜 잘 쓸 듯. 프리랜서라 일은 없고 이번 달 카드 서비스 하러 냈는데 다음 달은 어쩔까 싶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전주시에서 낸 재난 기본소득이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크님은 중고차 사무실 운영 중인데 손님이 오질 않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3분 오셨네요. 건물주가 임대료나 좀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0. 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같이 고통을 본다마는 사회적 연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금기님, 지금 자영업자 특히 중소상인은 아사 직전입니다. 구보 살피서서 네. 중소 제가 살필 수는 없고요. 중소 저런 분들을 위한 대책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억울한 일이 있는지, 밥을 잘 먹고는 있는지, 그리고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좀 주변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네. 2475님,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별로겠지만 택시 한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요즘 정말 힘듭니다. 네, 택시 기사님들도 힘드시죠. 8672님, 옆 사람도 못 받고 나도 못 받는 것이 나은지, 옆 사람이라도 받는 것이 나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해 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오창석의 5분당으로 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자로 잰 듯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안녕하십니까,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사실 정당 소식이 지금 가장 핫할 때인데, 네. 오창석
평론가한테 5분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비례는 정당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1번 그리고 비례대표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네.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미래한국당은 누가 됐지요? 네, 미래한국당 현재 비례대표 1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정해졌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요. 단독으로 이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유력하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네. 확정되진 않았다 이렇게 또 나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로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정치권에 입문할 때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네, 실제로 영입이 한번 됐었다가 취소했다가 후에 다시 또 영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 아마 이런 걸 허락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보수 정당의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 보면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네. 2016년 1번은 사실은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송희경 의원이라고 네. 현역이 있습니다. 여성 최초의 통신사 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징성이 있었고 그 전에 2012년은 이자스민 의원이 네. 또 보수 정당의 계열이 있었는데 1번이었나요? 1번은 아니었지만 1번 아니었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 이자스민 의원이 네. 정의당.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대표가 됐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뉴스였죠. 네, 그리고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당 미래한국당 쪽에서 선거는 잘 치릅니다. 원래 선거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셨죠. 이자스민 의원. 네, 제가 알기로 9번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번을 지금 현재 제한 경쟁 분야라고 해서 여성 장애인으로 분류해놨습니다. 여성 장애인. 예. 그러면 최혜영 교수를 그냥 거의 좀 두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근데 3명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네.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한국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장 그리고 김효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홍서윤 교통안전공단 비상임 이사인데요. 홍서윤 이사 같은 경우는 KBS 최초의 여성 장애인 앵커입니다. 네. 근데 이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최영 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비례대표 의원은 누구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례대표 2번 역시 제한 경쟁 분야인데요. 외교 안보 분야라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전원근 개선공업지구 지원재단 상임이사가 맞붙게 됩니다. 네. 취약 분야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북 정책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홍걸 후보는 그러면 여기 그 분야에서 그럼 김홍걸 후보는 몇 번을 받게 되나요? 사실 이제 10번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번 밖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해당 분야가 통일 분야입니다. 통일 분야요? 네, 통일 분야. 1번이 여성 장애인, 2번 외교 안보 이렇게 하기 때문에 9번은 또 취약 분야거든요. 네. 10번은 당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순서가 배점이 되면 10번 이후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를 뽑을 때도 좀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그런 몇 가지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네. 이 정당 선거 절차를 이게 부합하는 후보 선정인지 그 순번 선정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정당이 이제 임의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번호를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일반 경쟁 분야 3번에서 8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분야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는 11번부터 배정이 가능합니다. 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은 정해졌죠? 예, 정해졌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가 이제 다 정해졌는데요. 1번에 류호정 정의당 IT 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27살입니다. 예, 굉장히 어른 그리고 여성 청년 후보입니다. 네. 27살. 저 어린 청년이 무슨 정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 먹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청년 많습니다. 네, 저보다 훌륭한 그 20대, 10대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치력은 연령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류호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 IT 산업, 게임 산업에 있으면서 노조를 만들었고 그런 노동 활동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받았고 역시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1번의 청년을 배려했기 때문에 네. 총 득표수에서 1등을 하진 않았지만 그 할당된 분야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1번을 받게 됐습니다. 그 밖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 누구 있습니까? 네, 2번 장혜영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그리고 3번 강은미 전 광주광역시 시의원 있고요. 4번에 배진교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5번 이은주 후보인데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정책실장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1번 후보와 2번 후보는 이전에 정치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3번 후보 같은 경우는 시의원, 4번 후보는 구청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의 정치력이 좀 검증이 됐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손학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당에 계시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종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정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허음지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 그곳이 바로 종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놀라운 뉴스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